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이면 만기 출소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와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두순 사건을 정리해보고 법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에 경기도 안산시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인데요. 조두순이 당시 만 8세에 불과한 여아를 상가 화장실로 납치해서 강간하고 신체를 훼손한 잔악한 사건입니다. 당시 범행 수법이 너무도 극악무도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범인이 출소 후에 거주할 집이 피해자의 집에서 500m 거리 내로 밝혀져서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범죄인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고작 징역 12년에 전자장치 부착 7년, 신상공개 5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벼운 처벌인데요. 그래서 다시 처벌하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자라는 여론이 일고 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재수감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두순이 왜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지, 그리고 과연 현재 시점에서 조두순에 대한 재수감이나 격리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왜 그렇게 가볍게 처벌되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이 기소 죄명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검사는 형법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의율해서 공소를 제기했어야 했는데요. 형법상 강간상해죄 법정형은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형이고요. 성폭력범죄 처벌법은 법정형이 7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바로 성폭력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검사는 법정형이 낮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로 의율해서 기소하는 잘못을 범한 거죠. 범행 직전인 2008년 6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의 처벌 기준이 7년 이상으로 상향되었는데도 검사가 개정 법률 규정을 간과하고 종전처럼 형법상 강간상해죄로 기소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소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바로잡을 수도 있었는데요. 공판 과정에서도 이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1심에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조두순은 무죄와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조두순에게 강간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이것을 인정해서 형을 대폭 감경했습니다. 그래서 12년형을 선고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잔혹한 범행 수법에 비해서 어이없게 낮은 형인데요. 그런데 이 형량에 대해서도 오히려 조두순이 억울하다라고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 1심과 같은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강간상해범에게 징역 12년의 형은 중형입니다. 왜냐하면 강간상해라 하더라도 상해가 중한 경우가 있고요. 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에 멍이 든다든지 2주 정도의 찰과상만 입게 되는 경우에도 강간상해죄가 성립하지만 이런 경우는 상해의 정도가 경하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8세 어린아이의 학문과 성기를 훼손하는 잔혹한 범죄인에게는 12년은 턱없이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해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라든지 또 형이 너무 낮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투어야 할 것 같은데 어쩐 일인지 당시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이 있는데요. 바로 치료감호 청구입니다. 2005년에 치료감호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14일부터는 치료감호법이 또 개정이 돼서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무조건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를 간과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 그때 치료감호가 청구되었다면 오늘 이런 혼란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어찌됐든 그래서 극악한 범행의 대가가 겨우 12년형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에서라도 다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헌법 제13조 1항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일한 범죄 사실을 이유로 조두순을 다시 재판정에 세워 2번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재심을 청구해서 종전 12년형을 파기하고 가중하는 판결을 다시 선고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이익 재심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재심 청구는 우리 법률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피고인을 다시 치료감호소에 넣을 수 있을까요? 자, 현재 치료감호법을 보면은 치료감호는 피고 사건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피고 사건과 별도로 치료감호만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치료감호만 떼어내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피해자는 대체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까요? 가해자의 신상이 제대로 공개되면 그나마 2차 피해 방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텐데요. 현재는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201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인 2008년에 범해진 조두순 사건은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허용되지 않고요. 예외적으로 한정적으로만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두순의 주소도 읍면 동까지만 공개되고요. 자세한 번지나 도류명 주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장치 부착 여부 이런 것들도 비공개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소급해서 공개하는 것을 법률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급 입법이 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조두순이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될 텐데요. 현행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당시에는 그런 법률이 없었죠. 결국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별도의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두순을 제어할 수 있는 법률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수용법으로 보입니다. 이 보호수용법이 제정되면 조두순처럼 과거의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경우라도 출소 후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다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출소 후에 보호관찰이라든지 전자장치 부착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서 다시 보호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무조건 조두순을 다시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조두순이 출소 후에 보호관찰을 잘 받고 전자발찌도 잘 부착하면서 보호관찰을 잘 이행하면 이 보호수용법에 의하더라도 다시 보호수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처벌이 끝난 범죄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가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국민들께서 좀 답답하실 텐데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생긴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조두순 때문에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후적인 조치라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조두순 사건에 관해서 법적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